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우리미래 공동대표 김소희입니다. 오늘은 정책토론회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통일 외교편, 통일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미래 4대 정책 중 하나가 통일한국이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님 오셨는데요. 김재동 씨 나왔습니다. 네, 청주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초청을 받고 사실은 월요일 날 그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우리 미래당이 창당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어떤 조직이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 정치를 일종의 벤처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이 청년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사실은 통일 외교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불가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이 늦깎이입니다, 늦깎이. 그러니까 어려서 출가해서 스님이 된 게 아니라 세상물 다 먹고 한 40 넘어서 머리 깎은 이 통일 외교 분야에서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 늦깎이가 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의 그 통일 외교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파들이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사이비 같고 또 자기네가 생각 못하는 점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점도 있고 해서 또 오늘 이제 그런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언론을 오래 했고 그 전에는 공무원 생활도 했고 또 사업가 생활도 했고 또 과거에 워싱턴에서 세계은행에서 또 한 20대 30대 초반까지 근무도 했고 또 잠깐 또 미국 대사도 했습니다. 네, 홍석현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의 면접 보러 오신 분처럼 자기 소개가 너무 길었죠? 아니요, 이렇게 진짜 면접 보러 오신 분처럼 아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보면서 면접하는 청년들 심정을 조금 느껴보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얘기하자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외교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연예인 따위가, 그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을 전문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잘 안 되고 그들의 얘기들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하는 시점이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통일 외교 오늘의 이야기가 그냥 저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런 통일 외교에 대한 견해를 갖는 거 그게 나이가 몇 살이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적으로 통일 외교에 관한 저의 견해이니까 회장님께서는 극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장님은 늦깎이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40 넘어서 머리 깎은 그래서 시작한다 그랬지만 사실 중의 조건으로 보면 제가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얘기 드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겠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자리니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다운 비전문가들 두 분을 모셔놓고 네, 통일 외교에 대해서 더 풍성한 얘기가 오늘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모두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동님은 기승전 통일이라고 할 정도로 만민공동회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늘 통일이시고요. 또 청년들은 좀 언론사 회장님 정도 알고 있을 텐데 또 홍 회장님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제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여러분 나이 때인 것 같아요. 72년에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72년까지 이제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반공일변도의 나라죠. 그 뭐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뿌리 달린 사람들이 사는 거고 정말 흉악무도한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배우고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 도서관에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하니까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조한 로빈슨이란 유명한 일종의 사회주의 경제학을 한 사람이죠. 마크스 경제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4년에 북한을 갔다 와서 쓴 책이 있어요. 한 120페이지쯤 되는. 그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호기심에서 읽었죠. 서울 같았으면 그 금선대.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1972년인데 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다른데 그런 충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 물론 이제 그분이 보는 제한된 시각에서 본 거지만은 북한도 사람이 살고 있네. 예? 거기서 받은 충격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한창 호기심이 날 때니까 북한에 관련된 그 외국 사람이 쓴 책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같이 살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제가 갖게 됐고 또 통일에 관한 관심이 이제 깊어진 데는 두 사람의 인연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한 분은 이제 80년대 말에 그 저를 아주 많은 사랑을 주신 제가 원불교도인데 원불교 종법사님이 계셨어요. 대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제가 가끔 인사를 가면은 이 통일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너 같은 사람이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 시절에 그런 기억이 살아나는 어떻게 말하면 동기부여가 됐죠. 좀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인데 1994년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조문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부영 의원이 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으니까 남쪽에서 조문사절을 보내야 되겠다. 그걸 놓고 보수 진보가 아주 대격돌을 했어요. 근데 제가 중앙일보 사장으로 젊은 나이에 처음 왔는데 저도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이 보수 신문에 그 같은 논조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쯤 후에 그 김대중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땐 정계를 은퇴해서 영국에 갔다가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산에 계실 때인데 저를 한번 저녁을 하자고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양반이 이호 여사랑 막 장가 들었을 때 제가 처음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호 여사 제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의 고모예요. 그래서 갔더니 저녁상을 차려놓고 이분이 그 통일론에 대해서 3시간 반을 저한테 말씀을.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중2 때요? 아니 제가 그때는 94년이니까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나를 부른 거죠. 그 3시간 반 동안은 뭐 지루하기도 한데 간곡하게 이제 뭐 3단계 통일을 김대중 선생의 그 통일론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관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3가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에피소드가 오늘의 이제 제가 통일과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돼. 너무 길었나요? 그 말씀 쭉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2년도에 그 캠브리지 대학의 그 박사학을 전공한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그때 당시 금서였는데 읽으시고 그러셔서 저기도 사람이 사는 데구나 라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의 가장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물론 우리 감정에서 저기 막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인간과 분리해내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뉴스에는 김정은 얼굴만 나오니까 화가 확 치받죠. 근데 거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일깨우는 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72년도에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니까 오늘 토론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74년생이니까 제가 잉태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경제건설에 매진하려고 했던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0년대 후반까지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 사실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농지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낸 것은 조금 더 그쪽이 더 빨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국력이 다행스럽게 역전이 되었죠. 근데 통일 정책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통일을 주도하는 세력이 대한민국과 북한 중에 늘 어느 쪽이었냐 하면 그래도 힘의 균형에서 조금 우위를 점한다 하는 쪽이 늘 사실은 통일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흡수 통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이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제가 74년도에 태어나고부터 아까 말씀하신 박정희 정권에서 7.4 남북 공동성명 3대 원칙을 천명하죠. 그래서 그 원칙을 천명하면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 북한하고도 이제,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통일에 관심을 가진 것까지 연결을 지으려면 91년도 아마 91년도 같은데요. 남북기본합의서 됐고 그 다음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두 나라 사이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정부 체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거 만약에 좌파 정부에서 했으면 나라 팔아먹었다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그것을 계승한 것이 협상을 통해서 육자 협상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통한 여러 가지 성명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말에 덧붙이자면 진보 보수 가릴 것 할 것 없이 이미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도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들 속에서 장단점을 구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통일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 하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나라에 계속해서 살 것이냐. 70몇 년간 섬나라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전문가로 살게 할 것이냐. 이거 우리 세대에서 없애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한번 가봤더니 금강산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거 좀 우리 애들이 고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기차 타고 수학여행 가는 나라를 내 딸과 내 아들에게, 물론 낳아야 되겠지만 내 딸과 내 아들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남북 기본합의서 91년 이게 참 중요한 문서인데요. 이제 한민족 공동체 방안이라는 이게 이제 당시 이용구 부총리, 지금 뭐 나중에 총리도 하시고 중앙일보 고문으로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저쪽 아마 김용순하고 합의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3당 체제였습니다. 김대중, 또 김영삼, 그리고 이제 김종필,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 이분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보 정권이었으면 참 나라 팔아먹었다고 할 것이었는데, 보수 정권이면서 여야의 큰 지도자들에 의해서 합의됐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점 아닌가. 지금이라도 우리도 이때라도 진보 보수가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보면 3단계 정도를 제시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는 남북의 정상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상이 한민족 공동체 헌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실행 단계로 들어가서 실무진들, 그 다음에 아래 실무진들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한민족 공동체가 함께 정치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까지 지금 실행 방안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합의가 됐는데, 저는 앞으로의 통일 정책도 이러한, 적어도 국회에서 지금 300석 중에 180석 정도, 3분의 2 정도의 의석의 동의를 얻어내는 헌장 같은 것들이 빨리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통일 정책은 이런 기본적인 것에 합의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앞서 두 분 다 비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먼저 정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도되고 있습니다. 또 4월 위기설, 4월 전쟁설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국민들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걸까?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한반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위기설 하지만은 사실은 설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6.25 전쟁 이래 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위기라고 한다면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또 위험한 때가 아까도 말씀드린 94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을 해서 카터 대통령이 개입도 하고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는데 불행히 그것이 불발이 됐죠. 94년의 위기는 말이죠, 영변의 핵시설을 클린턴 행정부가 이제 타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전쟁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한 10배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북이 이 핵 개발하고 이 탄도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냐 하면은 적어도 동시에 서너 발의 핵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신문에도 외신과 뭐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풍계리에서 뭐 4월 15일 태양절이죠. 저 김일성 주석의 생일 전후로 수소폭탄급의 대규모 핵실험이 준비되고 있고, 한성열 북의 외무차관이 ABC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우린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가 공격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물론 거기까지는 가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외교력이나 협상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위기설만이 아니고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최고조에 달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은가 할 정도로 외국에서는 난리죠. 오늘 뭐 일본에서는 한국에 이제 수학여행단도 안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 동화에 보면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네, 그래서 가보니까 안 나타났죠. 그래서 가서 어른들이 머리 한 대 쥐어박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머리 한 대 쥐어박고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었죠.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목동의 생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을에 큰 피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그 이후의 취재까지는 뭐 중앙일보든 경향신문이든 한 적이 없으니까 안 됐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안보를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팔아왔던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 위기가 왔을 때 위기로 말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폐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안보를 망쳐놓은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 부분을 일단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기가 최고조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걸 지금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내부에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그렇게 위기 부추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양쪽 둘 다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위기는 위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제도 대선TV 토론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봉숭아 합당 수준이죠. 그죠? 거기서 맹구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아마 충분히 짐작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요 하는데 말할 기회를 별로 못 얻었죠. 질문을 안 하시니까. 근데 제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의 실체를 정확히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걸 국내 정치에 이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5 후보의 선언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5 대선 후보가 모여서 한 국민과의 협의 없이 여기서는 협의가 아니죠. 사실은 합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 없이 합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제재든 그 다음에 군사적 공격이든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선언이 있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춤과 동시에 전쟁의 위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따님 재산이나 아들 채용이나 지금 대통령 후보 딸 재산에 우리 별로 관심 없거든요. 내 재산에 관심이 있지. 내 월급이 통장에 지금 스치우는 마당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빨리 나와야 한다. 직시해야 될 것은 말이죠. 김정일의 북한하고 김정은의 북한은 2개의 다른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일은 핵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정권이고 2번의 핵실험을 했죠. 김정은은 2011년 12월에 집권을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고 불과 지금 5년여에 3번의 핵실험을 하고 수십 번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재동 씨 말씀대로
60년대, 70년 초까지 북한이 우리한테 우위에 섰기 때문에 통일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7.4 공동성명으로 이제 비슷해진 느낌이 있고, 그 후에 이제 경제력이 역전이 돼서 이제 왔지만은 그래도 통일이라는 걸 더 주장했던 거는 북한이었죠. 근데 요즘은 북한은 두 개의 한국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 통일이라는 건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핵은 가졌지만은 뭐 지금 40대 1의 경제력 차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 남한하고 북한이 합쳐져서는 이 남쪽의 우위를 어쩔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핵을 가진 나라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의 북한은 이제 자신감에 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재동 씨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 북핵에 관한 이 여야 정권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체로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걸 정권적 차원에서 또 집권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가 밝혀질 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대동 씨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정책 토론회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그중 가장 큰 쟁점이 사드였는데요.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사드의 입장에 대해서 후퇴한 의견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후퇴했다 그러는데 그건 막 우리 미래 정책하고 연관돼서 후퇴한 거고, 일부 쪽에서 보면 전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네.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간의 논쟁을 볼 때 여기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국민이 지금은 뭐 한 6대4 정도로 찬성적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드 배치에 관한 이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그 자체를 떠나서 저라도 반대하고 싶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 안보의 중요한 이 정책 수단인데, 이것을 국민들을 완전히 이 뒷방에다 몰아넣고 한 결정이거든요. 개성공단 폐쇄 비슷하게. 그 전에 발표 전에는 일관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이 문제가 한미 간에 제기한 적도 없고 또 논의한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다. 소위 수리노.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장소에 대한 어떤 그 지역 주민과의 합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한반도 이 안보 상황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떠나서 이 사드를 배치할 수 하겠다는 그런 시점까지 온 그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이 다르다고요. 하나는 핵을 보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정권이었고, 또 하나는 핵을 사실상 보유한 정권이거든요. 이것이 9년 동안의 보수 정권 하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재 국면 하에서 우리가 뭐 교류 협력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핵 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을 방치한 셈이죠. 사실은 어떤 식으로도 이 대화를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이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이걸 막을 수 있었던 정책적 조치를 우리가 다 놓쳤다. 이제 그런 점이죠. 그럼 이제 사드 문제가 과연 이 북핵을 막는데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이 질문에 나온 거를 제가 답변을 한다면은 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또 북한이 저렇게 여러 가지 그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보수 표심이
상당히 반대쪽으로 가니까 정치인들로서는 그 표를 의식한 행동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읽어지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제 실권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걱정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은 좀 붙어놓고 좀 싸우려고 나왔는데, 자꾸 이렇게 100% 동의하신다 그러시고, 그러시니까 아마 다음 질문에선 좀 의견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저는 대답 안 하면 되니까요. 네. 그냥 우리 홍석현 회장의 의견 여러분들 들으셨고, 저는 그냥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성주에 내려가서 그때 엄청 제가 나중에 제 영상을 봤더니 애가 반쯤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랬던 것은 아스팔트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평생을 농사지은 손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걸 저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과의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한 국방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하나된 의견, 그리고 의견이 다른 국민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내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국가가 보여줘야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국민의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국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면 첫째, 너무 동화 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다음 자꾸 기술적인 문제들만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영문도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그렇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노트북이 괜찮은지 걱정이 되고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옆집에 지금 나하고 계속해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돌 던지고 막 그래. 마음 같아서는 제가 확 한번 쓸어버리고 싶어요. 에? 마음 같아서 확 한번 쓸어버리고 싶은데 막 우리 아이들도 저 집 앞에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확 붙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감정을 넘어서서 진정하기도 하고 저거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집에서 자꾸 뭘 던지니까 이제 예전에 왜 회장님 그거 생각나십니까? 우리 촌에 있는 집에 보면 도둑들 못 넘어오게 유리창 시멘트에다가 유리병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 꽂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우리 집 애들이 자꾸 그걸 밤에서 놀다가 이게 만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어. 네? 도둑을 막는 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집 애들이 다치거나 그 다음에 도둑 뛰어내릴 때 잘 못 뛰어내리게 하려고 마당에다가 예를 들면 유리병을 꼽아놨는데 우리 집에 계신 할머니가 그거 지나다니시다가 우리 할머니가 자꾸 밟아. 근데 빈도를 보니까 우리 가족이 다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면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음에 유리 꺼 세우는 거 말고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안 되게 도둑을 막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그만한 돈이 있느냐? 봐야죠. 돈이 있어요. 네. 북한보다 국방비 4배 이상 쓰잖아요. 수십 배 쓸걸요, 아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정부 권한자들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드의 효용성은 저번에 안철수 의원하고 토론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홍석현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걸 군사적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겠죠. 8대씩 해가지고 지금 4개 포대 정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1개 포대가 8발 정도 싣고 6기 정도 6개가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48발 정도 탑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게 지금 전문가들, 미국 전문가들의 이야기하면 2개에서 4개가 최소한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3조에서 6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3조에서 6조 가지고 해군 이지스함 전력 강화하고 해상 기반 레이더를 통해서 지금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 지금 진출해 있는 군함들 충분히 그런 능력 가지고 있거든요. 육상에서 요격하고 레이더 기반은 해상에 두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런 거 돈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그리고 정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무기체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받아내는 것이 국가 권한이 해야 될 일이죠.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국가 방위를 하지 않자는 게 아니에요. 더 효율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들으면서 원불교 신자시라 지금 사드가 원불교 성지에 배치되고 있어서 근데 뭐 그런 생각을 얼핏 하게 됐는데 저는 자꾸 홍석경 회장의 안위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회장님이 미소가 굉장히 온화하신데 그 입담은 제동 씨보다 더 거침이 없으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 또 저희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명동 거리가 되게 한산해지고 또 중국에서 오는 여객선이 10분의 1로 주는 등 이 경제 보복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화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한중 또 경제 관련된 외교 분야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합심을 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김재동 씨가 정말 해박한 지식으로 제가 아주 입을 벌리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이게 주권 국가의 하나의 이제 안보 정책이거든요. 적어도 이제 사드 배치 정도 되면은 이게 국익에 관련돼 있는 문제고 이 국익도 우리 국민의 사활이 걸린 국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웃 국가인 중국이 또 이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자기 할 일을 과연 다 했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의 사활적인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대국답지 않게 경제보복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같이 공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가 중국의 국익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존중을 해왔는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입니다. 제가 이제 불자기 때문에 그 달라이 라마를 뵌 적이 있고 이 초청 운동에 여러 번 관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어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압력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어떻게 보냐면 종교 지도자로도 보지만 정치 지도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달라이 라마는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일종의 반역 세력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근데 보세요. 미국은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에도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이 라마가 방안을 그렇게 원하고 이쪽에서 초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눈치 보느라고 못하거든요. 중국의 국익을, 그 달라이 라마의 방안은 중국의 사활적 국익이 아닙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 대만이죠. 대만이 이제 말하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같은 존재인데 공식 접촉은 대만하고 일체를 안 해요. 우리가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경제 보복을 한다? 그건 첫째 대국답지 못하고 이 주권 국가에 대한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설사 손해가 있더라도 저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고,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가 창피해서. 특히 신정부가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빠질 거예요. 단지 외교 군사적으로
어떤 다른 종류의 이 압박은 가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드가 일종의 방패라면은 하나의 창을 더 세울 거예요. 미사일 기지를 가까운 데 하나 더 전진 배치한다든지. 그건 그런 식으로는 하더라도 경제 보복 조치를 오래 계속한다. 국제사회에서 저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겁니다. 네, 지금 벨이 울려가지고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안 드렸어요. 3분 정도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벨이 울리거든요. 네, 그거 감안해서 발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종소리는 참 좋죠. 수업 끝날 때 나는 종소리는 언제든지 반갑지 않아요.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될지 몰랐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늘 그게 당연한 거라서 놓치고 우리가 아예 그냥 이렇게 뒤로 제껴놓고 하는 얘기라 얘기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책임은 역시 북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죠.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자꾸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국제사회의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저들의 노력이 이제 한계에 왔다. 라는 1차적 책임 북한에 있습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2차적 책임은 지금 현재 또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대부분의 지금 경제적 지원 또는 경제교육의 규모 그 다음에 중유 지원 같은 걸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개발을 위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주권적 사항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역시 100% 공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주권적 사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것이 역시 주권적 사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한미동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것은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 조약에 따라서 미국은 육해 공군을 우리의 국토에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합의 없이, 협의 없이. 이 정도는 고쳐놔야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드 배치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미국이 설치해라 그래도 국익이 안 맞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중국이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설치해야 되는 거면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권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설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주권국가로서의 결정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국가로서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이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곧 한국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보복 조치들은 이것은 제가 언론에 나가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쪽팔려서라도 그만둘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리고 우리도 400만 넘는 관광객을 중국으로 보내고 있고요. 자만하거나 어깨 힘주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겁에 질려 있을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사드 배치는 이제 북핵의 방어 수단이죠. 완벽한 방어 수단은 아니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유효한 그런 방어 수단인데 북핵 개발을 억제하는 수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핵 개발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대화를 통해서 줄 건 주고 또 개발을 중단시키거나 또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해체하는 그런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사드와 북핵 개발 억제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어용 무기 더 있으면 좋기는 좋죠. 그죠? 네, 우리도 길거리 다닐 때 전기 충격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곤봉도 하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이 곤봉을 들고 이제
저기서 병이 수천 개가 날아오는데 이 곤봉을 이소룡처럼 다 막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근데 하나가 더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 곤봉을 들었을 때 경찰한테 늘 이 곤봉을 들었을 때에 엄청 무거워가지고 걷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 곤봉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러면 이걸 들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 더 있는 거 나쁘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 성주나 김천에 사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 설치하는 효용성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지금보다는 남북 교류가 좀 더 활발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좀 이 상황에서 좀 더 남북 교류가 어떻게 어느 시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좀 남북 교류를 첫 시작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 대선이 5월이 됐잖아요. 근데 이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거는 이 대선 정국에 도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북한은 항상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올 때 도발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은 지금 핵 문제를 비롯해서 특히 평화협정 이런 문제는 이 남한은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대화 상대는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지금 얘기 좀 하자 하는 얘기를 이 도발을 통해서 늘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 이 탄핵 문제 때문에 우연히 겹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간에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 상태에 있고 또 미북 간에도 그렇고 남북 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와도 당분간 교류 협력 무드가 조성되는 데는 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죠. 지금 준비되고 있는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거. 이걸 과연 대선 기간 중에 할지, 대선 직후에 할지,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약간 진보적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중국은 말이죠. 사드 철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다웨이가 이번에 와서 제가 행태를 보면서도 상당히 저는 불쾌했는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 이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한테 외교부 이런 데서 보고가 올라가죠. 뭐라고 올라가느냐.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 사드 철폐를 할지도 모른다 하는 보고가 올라갔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일단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수정해서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놨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무서워서 잘 보고를 못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압박을 가해올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이제 외교적으로 상당한 도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북한하고의 그 교류 화해 무드를 가져가는 데는 전 상당한 시간, 한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이제 박근혜 정부보다는 분명히 교류 협력의 분위기로 끌고 가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은 역시 그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나아가서는 이 문화교류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가끔씩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톡 투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 전에 회장님께서 방송 여러 개 하는데 바쁜데 어떻게 이런 데 와 있냐 그래서
제가 하나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먼저 안 바쁘게 해준 여러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고맙고요.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남북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진전으로 바라보느냐. 근데 거기 두 가지의 시선이 공정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정부가 통일 정책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대화는 폐기합니다. 거의 폐기의 수순으로 가죠. 정권 초반기 빼고는. 근데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또 많은 보수적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화해와 협력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보수적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어떠한 통일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어떤 효과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중에도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전쟁을 하더라도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테이블에 서로 마주 앉는 것. 이건 전쟁할 때 협상의 가장 기본 1원칙입니다. 그 다음 제2원칙이 인도적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로 만들 수 없는 분유 같은 거,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두유 같은 거, 이거를 인민군들이 가져가서 분유를 퍼먹는다. 이런 걸 사진 찍어와서 한다면 막 그 정도는 좀 용서해 줍시다. 미사일로 만들 수 없는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의 감시하에. 그 다음 세 번째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전쟁 중에라도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 세 가지 정도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합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4월 달마다 한미군사 합동훈련 하고 있죠. 그 다음에 B2 폭격기 같은 거는 핵탄두를 6개까지도 장착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 무력 시위로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북 제재와 동시에 최소한도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앞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초석은 없애지 말자. 그 석과 불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과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시는 남겨두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원칙이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특히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최소한의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가서 전쟁 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합의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진일보할 수 있는 정책은 보수 정권에서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참 많은 실망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야말로 대북 정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면허장을 가진 사람 정권이거든요. 보수기 때문에. 중국의 문을 연 거는 진보 정권이 아닙니다. 닉슨이라는 보수적 정부가 중국이란 문을 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굿캅, 배드캅,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보수 정부가 굿캅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진보 정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는 거죠. 그게 되는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독일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노동 문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슈레더라는 사회당 정부가 헤르츠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노동 유연성서부터 결국 정권을 잃었어요. 메르켈한테 좋은 일을 시켜줬지만은 거기서 오늘 독일의 번영이 싹 텄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보 정권에서는 보수 정권이 하기 힘든 자기 편을 설득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보수 정권은 진보 정권이 하기 힘든 대북 정책에서 보수 인사들을 설득을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 나라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가 바뀌고 심지어 다른 성향을 가진 장관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기존의 통일 정책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4, 2+4라고 안 해도 되죠? 그죠? 네. 2+4 회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베를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과 회담을 이끌어냈고, 그게 전부 다 서독이 한 역할인 것이거든요. 그때 주변 국가들을 안심시킨 것이 통일된 독일이 주변 국가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의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설득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차기 정부는 이게 지금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통일 문제는 민족의 문제인과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풀기가 어려운 것이죠. 국내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 외교 문제인 동시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의제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양해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와 빅딜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상황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로 볼 것이냐가 사실 규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반도 남북 교류와 협력, 나아가서는 통일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중국과 국경을 맞댈 때 미국이 도와줘서 통일을 한 경우가 미국의 국익에는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그렇게 통일이 된 과정 속에서 중국에게도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위협 세력이 되거나 또는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지속할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동북아 영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사드 배치를 포기하지 할 것인가 하는 중국의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런 기대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지 말지 그래야 얻어낼 게 많아요. 그럼 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통일한국이나 남북의 경제 교류나 협력이 전 세계적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에게 협력하고 굳건하게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내에서의 정책 결정권, 그 다음에 한반도 내에서의 우리의 국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자주적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것이 장기적인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면 우리나라 제쳐놓고 말레이시아 간다 그러고 전부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몇 시간, 4시간 잡아놓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을 포위하는데 한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실은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근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 중국도 한국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미국에게 봉쇄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교적 지혜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도 대선 때마다 통일 정책을 강하게 말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또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만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좀 통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방안이 어떻게 홍론화가 어떻게 될 수가 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번 대선에도 소위 통일 담론이 실종이 됐죠. 그러니까 통일을 얘기하는 게 위험하다. 이런 판단들을 모든 주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앞으로 살 길은 통일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 또 험난하겠죠. 1차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과정이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디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통일이라는 얘기가 밥 먹여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위험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소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 담론을 우리가 내놓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더 정교하게 우리 통일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또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젊은 분들이 통일은 뭐 그 돈 들고 가난한 북한 사람들이랑 살기 싫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를 들 때보다 저는 슬픈데 아무튼 우리 미래라는 이 청년당부터 이 통일 담론을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으켜 나가는 것이 저는 첫걸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메라에 비칠까봐 좀 뒤에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가 진짜 언론의 독립이 확보되어 있는 언론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주의 의견과 반대되는 기사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설과 논설을 어쨌든 독립되어 있었던 언론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JTBC는 더 독립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JTBC가 덜 독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의견 뭐 다른 쪽에 가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좀 만나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역시 드는 생각입니다. 그 한반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70년 넘는 기간 동안 섬나라처럼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후손들에게 열어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은 우리 시대에서 치워주고 가는 것이 옳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조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에 있어서 살 길은 지금 통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지금 분단된
국가 체계로 이루어낼 수 있는 발전은 사실 거의 다 이루어냈습니다. 다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1%, 2%대의 성장이 계속해서 고착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선진국형 경제 모델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이대로 살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통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도 괜찮다. 나 직장 좀 없어도 괜찮다. 나 계속 이렇게 그냥 아이고 맨날 전쟁 위기 겪으면서 살란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뭐 알아서 살겠지. 지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통일은 필요 없지만 한 단계 더 높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꿈꾸고 100년의 역사를 미래를 생각한다면 통일 없이 사실 우리 민족의 또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통일 없이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담론 없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역시 다 사기꾼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담론 없이 청년들 일자리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신 요 정도로 유지하고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근데 통일 이후에 가지게 될 여러 가지 기회, 그 다음에 통일이 되거나 남북 경제 교류 협력만 돼도 지금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전문가들은 15에서 17%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그 비용들이 전부 다 비용일 것이냐? 아니죠. 투자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 철도가 중국의 1대1로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될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가지게 될 기회,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애들은 가출을 하더라도 금강산으로 가출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더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만 해도 가슴 찌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비무장지대 정도에서는 막 그 성인들까지 교류하는 거는 좀 시간을 둬도 되니까 유치원 아이들, 남북의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만나게 해서 같이 동물도 보게 하고 식물도 연구하게 하고 그런 거 생각만 해도 참 저릿저릿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비무장지대 안에 최소한 이산 가족들은 수시로 계속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해서 늘 만나고 볼 수 있고 살 부빌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거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역할이고 그게 저는 통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 수익, 통일로 기대되는 여러 가지 이익에 관해서는 회장님께서 저는 오늘 출연료 안 받았으니까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섬으로 살았다. 그거 아주 참 적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명한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미국 대사 때 그 당시 그 네오콘들이 북한을 막 압박할 때입니다. 부시, 조지 W 부시하고 특히 이제 네오콘 중에 그 제일 대장이 그 럼스펠드 국방장관인데 그 방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책상 뒤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줘요.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밤에 위성으로 찍은 한반도와 일본과 중국이에요. 북한엔 불이 없어요. 평양에 뭐 조금.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연안을 따라 불이 확 나고 남쪽은 뭐 휘황찬란하죠. 서울부터 일본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 이 섬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는 언제냐? 반도가 반도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김재동 씨 말씀하셨듯이 경의선이 뚫리고 또 저쪽으로 가는 건 뭡니까? 함경도로 해서 러시아로 연결된 이게 연결이 될 때 반도성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015년하고 2016년에 평화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진보 보수의 지식인들, 뭐 문인들, 뭐 해가지고 2015년에는 압록강을 따라서 두만강까지 해서 훈춘까지 갔고 2016년 작년이죠. 그건 연해주를 통해서 이제
북한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교류가 완전히 이제 그게 됐으니까 이 북중 국경선에서라도 또 연해주서라도 이 간접적인 남북 교류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안이 있을까? 같이 연구하면서 이제 갔는데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진짜 중국의 쪽에서 북한을 바라볼 때 또 연해주에서 북한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은 참 저렇게 놔둬도 될까 하는 그 정말 그 짠한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결국 동질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민족이고 또 통일로 가야 되는 하나의 민족인데 어떻게 이게 반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두 분이 방송인을 떠나서 기업과 언론인을 떠나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통일이 된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된다면. 네.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 뭐 그 아름다운 곳 다 한 번씩 가보고 싶고요. 제가 98년도에 그 금강산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특별한 그 경험이 되겠는데 평양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원산에 내려가지고 원산에서 이제 차로 금강산을 가서 그땐 철책이 없는 금강산을 봤어요. 이제 올라가는데 그 젊은 학생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앉아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중3에서 고1쯤 되는 아이들 같은데 물어보니까 고3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영양 때문에 작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앉아서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고향의 봄하고 우리에서 오는 통일 이제 두 곡을 같이 불렀는데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그 금강산이 열렸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 나가놓고 북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우리끼리만 가는 그 관광에 제가 뭐 별로 감흥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도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재작년에 그것도 안 가려고 한 게 백두산을 나는 북한 땅에서 올라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우리의 산하를 한번 다 더 늙기 전에 가보고 싶은 게 제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런 일을 만들어야죠, 제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배들은 좀 그런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우리 대표님 환갑잔치는 금강산 가든이 아니라 금강산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좋죠? 그리고 부부싸움의 스케일도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에이, 맥주 한 잔 먹고 와야지. 그리고 대동강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대동강 가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오고, 그런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변화들 오늘 집에서 한 번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소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진짜로 통일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세대 말고 다음에 우리 뒤에 살 사람들에게 어떤 걸 줄 수 있을지 한번 꼭 생각을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냥 저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얘기인데 이 무슨 뭐 민족주의를 자극하자거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중국에 유학 갔는데 이게 북한 학생도 저쪽에 이제 이쪽 한 동네에 살게 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인사하고 뭐 잠깐 눈인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늘 그러니까 그냥 지나다니고 인사 정도만 했대요. 뭐 근데 이제 우리 그 아는 분의 그분이 그 중국 사람들한테 시비가 붙어가지고 밤에 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다 터져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평소에 몇 달 동안 아무 말 없던 그 북한 사람이 와서 묻더래요. 무슨 일 했습니까? 그래서 별일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잖아 또. 이렇게 갔더니 맞았습니까? 그래서 안 맞았어요. 다쳤어요. 그냥 다쳤어요. 이렇게 갔대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더니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자기를 한 3명이서 때렸던 중국 학생들 얼굴이 자기 얼굴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 학생들 얼굴도 좀 받쳐 있고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이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그런 기쁨 꼭 한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런 거 아니어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서 악수하고 교류하고 이런 기쁨을 통해서 최소한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을 한번 꿈꿔보는 것은 미국도 친하긴 친한데 약간 막 쥐어 박을 수는 없는 친구. 어허이. 근데 친하긴 친해. 중국도 이거 뭐 서로 동거래도 하고 그러는데 니들 까불면 경제 제재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 알았어. 좀 힘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나면 중국이 와가지고 야 그때 미안했다. 친하게 지내자. 뭐 이 정도 될 수 있는 나라. 충분히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본이 감히 불가역적인 협상이다. 이따위 말 할 수 없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가서 북한을 타격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우리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랬더니 일본의 관리가 휴전선 남쪽만 너희 나라 영토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 한번 꿈꿔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남북한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서는 이 미수복된 우리의 영토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재동 씨가 헌법학 박사인지는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저의 짧은 지식으로도 북한은 우리의 영토로 되어 있는데 국제법적으로는 엄연한 두 나라입니다.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그걸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피를 나눈 동족이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할 동포라는 그런 기록을 계속 남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수관계라는 것을. 국제법상으로는 두 개의 나라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전쟁 중에서라도 해야 되는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또 하나 대화 이것을 해 나감으로 해서 외국에게 이건 우리의 특수관계의 나라지 두 개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업적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류 협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오늘 뭐 출연료 없으니까 박수 많이 나와서 좋네요. 아마 저희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 지금 저희가 몇 번째죠? 8번째입니다. 8번째 중에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인데 정말 예상 외로 가장 많은 박수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저 옆에 가서 기립박수 쳤거든요. 카메라에 안 비추려고. 왜냐면 괜히 저 또 아부한다 그럴까봐. 근데 뭐 이제 실권도 별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아부할 일도 없고 아까 뭐 저한테 밖에 나오니까 좀 춥다 그러셨는데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하죠.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순간 국제법상으로는 두 개의 나라고 그 다음에 그러나 헌법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헌법 3조에 따라서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한다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영토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조항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헌법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는데 평화적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것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은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으므로 항구적으로는 한민족이 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말씀을 함께 똑같은 말.